경상도 남쪽 끝 물맑기로 소문난 어느 고을에서 모두가 미쳤다. 손가락질한 혼례가 경상도 남쪽 끝 물맑기로 소문난 어느 고을에서 모두가 미쳤다. 손가락질한 혼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 이빨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나무꾼 돌쇠가 절세미인 둘째 딸을 두고 밤만 축내는 골칫덩어리라 불리던 윤참봉댁 셋째 딸 순덕을 아내로 달라 청한 것입니다. 윤참봉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짐덩어리를 드디어 치우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첫날 밤 낡은 방바닥이 갑자기 꺼졌을 때 순덕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밑의 어둠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돌쇠의 손을 꽉 잡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내일 장터의 소금을 모조리 사들이십시오. 대체 순덕은 그날 밤 무너진 바닥 아래에서 무엇을 본 것이며 돌쇠는 왜 그 미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일까요? 이 기이한 혼례의 시작은 며칠 전 윤참봉의 대청마루에서부터였습니다. 윤참봉에게는 이미 출가한 첫째 분이와 고을에서 미색으로 이름난 둘째 연이 그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셋째 순덕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옥색 비단 저고리에 홍옥 가락지를 끼고 앉아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마을 사내들이 담벼락에 매달려 기웃거릴 정도였지요. 반면 순덕이는 밥상 앞에만 앉으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잇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자매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연희는 달빛 아래 놓인 백자 항아리 같고 순덕이는 뒤뜰 장독 옆에 버티고 선 무쇠솥 같다고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순덕이만 보면 윤참봉은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에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먹보가 태어났을꼬. 혼사는커녕 집안 양식이나 축내지 않으면 다행이련만. 허나 순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제 몫의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무쇠솥 뚜껑만 한 손으로 배를 두드리며 허허 웃을 뿐이었지요. 그 넉넉한 웃음소리가 마치 안방마님 같았으나 윤참봉의 눈에는 그저 미련한 고무로만 보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윤참봉은 다가오는 환갑잔치에 쓸 멧돼지를 직접 잡겠다며 몰입꾼들을 이끌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불태우는 듯한 절경에 취해 윤참봉은 그만 일행과 떨어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이보, 거기 있는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사방이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윤참봉이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에는 억센 털이 창처럼 곤두서 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엄니는 어른 팔뚝보다 굵었지요. 굶주린 멧돼지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자 윤참봉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멧돼지의 누런 이빨이 코앞까지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놈 하는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동시에 삼배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멧돼지 등 위로 날아들었지요. 그는 낡은 자귀자루를 쥐고 멧돼지의 정수리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빠! 소리만 들어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타격음이 숲을 울렸습니다. 멧돼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날뛰었으나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의 목덜미를 쇠스랑 같은 손으로 움켜쥐고는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꽂아 버렸지요.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산중의 왕호랑이가 사람 탈을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멧돼지는 몇 번 발버둥 치더니 이내 거품을 물고 축 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윤참봉은 넋이 나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기를 갈무리하고는 윤참봉에게 다가와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참봉 어른,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정신이 든 윤참봉이 사내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수검댕이 묻은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아랫마을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 돌쇠였습니다. 오, 네가 돌쇠 아니냐. 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윤참봉은 돌쇠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죽다 살아난 안도감에 잊고 있던 양반의 체면도 다 내려놓았지요.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천석군인 내게 못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기와 집을 원하느냐. 아니면 논 백마지기를 원하느냐. 말만 하거라. 돌쇠는 잠시 윤참봉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의 눈에 윤참봉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그 뒤로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가세가 조금씩 기울고 있음이 보였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른께서 원하신다면 재물은 사양하겠습니다. 하오나, 하오나,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감히 청하건대 어른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 윤참봉은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뼈대 있는 양반가에 근본 없는 나무꾼을 들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윤참봉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사위가 되려는 게 분명해. 내 딸들을 보았다면 필시꽃처럼 고운 둘째 연희를 달라고 하겠지. 금지옥엽 키운 연희를 저런 상놈에게 줄 수는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윤참봉은 속으로 끙끙 앓았으나 당장 목숨을 구해준 사람 앞에서 약조를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간 뒤 돈으로 구슬려 돌려보낼 요량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좋다. 내 약조를 지킬 터이니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하여 돌쇠는 윤참봉의 뒤를 따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을 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대청마루에는 윤참봉의 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연희는 옥색 비단 저고리에 홍옥 가락지를 끼고 앉아 있는데 그 자태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그녀는 때 묻은 돌쇠를 보며 부채로 코를 가리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냄새나. 아버님이 설마 저런 상놈을 내 짝으로 데려오신 건 아니겠지. 반면 셋째 순덕이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 몸집만한 밥상을 앞에 두고 닭 날개를 우적우적 뜯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볼살이 터질 듯 빵빵하였지요. 마당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건만 순덕이는 곁눈질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닭뼈를 발라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적우적, 쩝쩝. 역시 닭은 날개가 제맛이요. 사람들은 순덕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저 덩치 좀 봐. 씨름판에 나가도 황소를 타오겠네. 돌쇠 저놈 땡 잡았구먼. 당연히 저렇게 고운 둘째 아기씨를 고르지 않겠어. 윤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속으로는 제발 돌쇠가 딴 마음을 먹지 않기를 빌면서 말이지요. 약속은 천금과 같은 법. 내 너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마. 여기 있는 내 딸들 중 누가 네 평생의 반려가 되기를 원하느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돌쇠의 입술 끝에 매달렸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자매를 응시했습니다. 먼저
둘째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눈부셨으나 돌쇠의 눈에는 그녀 등 뒤로 밑빠진 독과 시커먼 먹구름이 보였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허영과 낭비의 기운이었지요. 저 여인을 데려간다면 3년 안에 쪽박을 찰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어 돌쇠의 시선이 셋째 순덕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전히 닭 날개를 뜯느라 정신없는 그녀는 둥글둥글한 덩치가 산 같고 고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오나 돌쇠는 보았습니다. 순덕이의 머리 위로 솟구치는 찬란한 황금빛 서광을,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온갖 재앙을 막아낼 여장군의 기백이자 굴러들어올 복덩어리의 기운이었습니다. 돌쇠의 입가에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윤참봉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예쁜 연희가 나무꾼 마누라가 되는구나. 하지만 돌쇠가 멈춘 곳은 막 마지막 닭 날개를 입에 넣으려던 순덕이의 앞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돌쇠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쭉 뻗어 기름 묻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순덕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저기 닭 날개 뜯고 계신 셋째 따님을 제 아내로 맡겠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가운데 순덕이가 놀라서 씹던 닭뼈를 뚝 떨어뜨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윤참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당연히 둘째를 지목할 줄 알고 거절할 핑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천하의 골칫덩어리를 달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지요. 뭐라 저 밥귀신을, 아니 셋째를 말하는 것이냐. 이놈이 정녕 실성을 했구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인 놔두고 왜 곰을 데려가 눈이 삐었나 봐.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 하지만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눈만 껌벅이는 순덕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에는 이분이야말로 제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여줄 최고의 보배로 보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윤참봉은 돌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혹여나 돌쇠가 마음을 바꿀까 저어하여 그 길로 당장 혼례 날짜를 잡아버렸지요. 밤만 축내던 골칫덩어리 셋째를 치우게 되었으니 윤참봉에게는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었습니다.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윤참봉 댁 마당에는 아침부터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이 기묘한 구경거리를 놓칠세라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구경 나온 아낙네들이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윤참봉 댁 사위가 나무꾼이라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옆에 있던 노인이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지요. 신부가 저 덩치라지 신랑 허리가 나만 하려나 모르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신랑 돌쇠가 입장했습니다. 빌려 입은 사모관대가 헐거워 자꾸만 흘러내리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지요. 하지만 돌쇠의 표정만은 장원급제라도 한 듯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이어 신부 순덕이가 등장하자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으나 그 거대한 덩치는 감출 수가 없었지요. 붉은 화롯이 터질 듯 팽팽하여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볼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 필시 입안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당탕탕 혼례식이 끝이 나고 이제 신행을 떠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윤참봉은 마지막으로 순덕이를 배웅하며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으나 입가에 새어나오는 웃음은 감추지 못했지요. 출가 외인이라 했다. 이제 내 집은 저 산 너머이니 힘들다고 친정에 발걸음하지 말거라.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순덕이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밥이나 굶지 않고 살면 다행이지요. 순덕이는 혼례용으로 특별히 세를 낸 가마 앞에 섰습니다. 4명의 건장한 가마꾼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가마채를 잡았지요. 가마꾼 우두머리가 침을 꿀꺽 삼키며 기압을 넣었습니다. 자, 든다. 하나, 둘, 으라차. 가마꾼들이 안간힘을 쓰며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덕이의 육중한 몸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뿌지지, 뚝,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굵은 참나무 가마채가 반으로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마는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혔고 가마꾼들은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내 허리. 사람이야, 바위야. 이걸 어떻게 들어. 가마꾼들이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곱게 단장한 가마가 박살이 나고 먼지 구덩이가 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가마가 못 버티고 부러졌네. 저런 신부를 데려가려면 달구지를 가져왔어야지. 순덕이는 부서진 가마 틈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족두리는 비뚤어지고 화롯은 먼지투성이가 되어 꼬리말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마에서 기어 나오는 그 짧은 순간 순덕이의 눈가에 맺힌 것이 먼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랑 돌쇠가 성큼성큼 다가와 순덕이의 흙 묻은 옷자락을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눅이 든 순덕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구경꾼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지요. 부인, 괜찮소. 가마가 부실하여 귀한 분을 모시지 못했구려. 내 등이라도 빌려드리고 싶으나 우리끼리 오붓하게 걸어가는 것도 낭만 아니겠소. 돌쇠의 당당한 태도에 웃던 사람들도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쇠는 순덕이의 손을 이끌고 앞장섰습니다. 자, 갑시다. 내 집이 비록 누추하나 마음만은 대궐로 모시리다. 순덕이는 돌쇠의 따뜻한 손길에 울컥하여 코를 훌쩍였지요. 그녀는 소매자락에서 몰래 챙겨온 인절미 하나를 꺼내 돌쇠의 입에 쏙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시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신부와 남루한 옷을 입은 깡마른 신랑은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다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드디어 돌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산기시,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비바람에 삭은 초가지붕은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었고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올 판이었지요. 윤참봉 댁의 화려한 기와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삐걱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보시다시피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놈입니다. 비만 피하면 다행인 집이나 부인과 함께라면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겠소. 순덕이는 말없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보통의 규수라면 기절초풍하여 도망갔을 광경이었으나 순덕이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그만이지요. 쌀독이 비었으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지붕이 새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덕이의 씩씩한 대답에 돌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더욱 좁았습니다.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물그릇 하나가 전부였지요. 순덕이의 거대한 몸집이 방 안에 들어서자 방이 꽉 차서 돌쇠가 엉덩이 붙일 자리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으니 무릎이 닿을 정도였지요. 어둠이 내리고 촛불 하나가 켜진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산새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만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또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부엌 쪽만 힐끔거리고 있었지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돌쇠가 입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꼬르륵 쿵,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그 소리에 촛불마저 파르르 흔들렸지요. 순덕이의 뱃속에서 터져나온 천둥 같은 소리가 좁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의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민망한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는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져 고개를 푹 숙이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송구합니다. 긴장이 풀리니 뱃속 거지가 난동을 부리는가 봅니다. 돌쇠는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순덕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물었지요. 부인, 긴장할 것 없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게 세상이치 아니겠소. 내 얼른 부엌에 가서 요깃거리를 찾아오리다. 돌쇠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순덕이가 다급하게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기왕이면 고봉밥으로 부탁드립니다. 찬밥도 좋고 누룽지도 좋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먹을 것이라곤 아침에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와 찐 고구마 몇 알이 전부였지요. 돌쇠는 그것들을 소반에 담아 방으로 들였습니다. 차린 건 없으나 많이 드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쌀을 구해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리다. 순덕이는 밥상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줍어하던 새색시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 굶은 장수처럼 숟가락을 쥐었지요. 꿀맛입니다, 서방님. 집 밥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순덕이는 순식간에 찬밥 한 그릇을 비우고 고구마까지 껍질째 씹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돌쇠가 내일 아침 먹으려 했던 식은 누룽지까지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었지요. 돌쇠는 턱을 괴고 앉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돌쇠가 물사발을 건네자 순덕이는 단숨에 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습니다. 꺽,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제 평생 눈치 안 보고 이리 배불리 먹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배가 부른 순덕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그녀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쾅,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순덕이의 엉덩이 밑에 있던 구들장이 맥없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낡을대로 낡은 방바닥이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이지요. 엄마야. 순덕이는 비명을 지르며 구멍난 바닥 틈으로 쑥 빠져버렸고 옆에 있던 돌쇠는 먼지 구름을 뒤집어 쓰고 콜록거렸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굉음에 잠자던 동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왔습니다. 불이야, 어디서 불이 났나. 아이고, 돌쇠집 무너진다. 살문을 박차고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서 엉덩이만 내놓고 끼어있는 순덕이와 넋이 나간 돌쇠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걱정하던 표정들은 순식간에 조롱으로 바뀌었지요. 이것 좀 보게. 첫날 밤에 신랑 잡아먹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집을 잡아먹는 신부는 처음 보네. 뒤따라온 아낙네들도 혀를 찼습니다. 저 덩치에 낡은 구들장이 백이겠어. 돌쇠 저놈 집 고치느라 등골 휘게 생겼구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으나 순덕이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리 기이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돌쇠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순덕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부인,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많이 놀라셨구려. 순덕이는 돌쇠의 손을 뿌리치듯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늘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서방님, 다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땅이 꺼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돌쇠는 순덕이의 기세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깨달음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순덕이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 장터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소금을 사들이세요. 깨끗한 소금, 썩은 소금 가리지 말고 바닥까지 긁어 모으셔야 합니다. 돌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소금값이 똥값이라 염전 주인들이 울상인 때였으니까요. 쌀을 사두라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흔하디 흔한 소금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부인, 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소금이요? 지금 소금 장수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어. 그러자 순덕이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제 뱃속이 든든하니 머릿속에서 거친 파도가 치는 게 보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곧 물난리가 날 것입니다. 서해의 염전들이 모두 물에 잠겨 소금 한 톨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돌쇠는 순덕이의 눈빛에서 멧돼지를 때려잡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겉모습은 우둔해 보이나 그 안에 깃든 영험한 기운이 돌쇠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요. 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부인 말을 믿으리다. 내일 당장 장터로 나가보겠소. 순덕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구들장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으나 두 사람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지요.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돌쇠는 집을 나섰습니다. 순덕이의 말대로 소금을 사기 위해 동네방네 돈을 끌어다닌 것이지요.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돌쇠였기에 이웃들은 쌈짓돈을 내주었으나 그가 돈을 쓰는 용처를 듣고는 모두 혀를 찼습니다. 아니, 돌쇠 이 사람아. 장가간 지 하루 만에 빚을 내서 소금을 산다니 제정신인가? 주막집 주모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으나 돌쇠는 굳게 다문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로 달려가 소금이란 소금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웬 미친놈이 재고를 다 처리해 준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마당에는 소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순덕이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인절미를 씹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공 같은 마누라가 밥을 많이 먹으니 소금이라도 쳐서 먹으려나 보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돌쇠는 묵묵히 소금 가마니 위에 기름 먹인 천막을 덮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행세하는 거상 최서방이 돌쇠를 찾아온 것이지요. 기름진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그는 마당 한가득 쌓인 소금 가마니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여보게 돌쇠, 내가 자네의 그 소금을 몽땅 사주겠네. 산 가격에 갑절을 쳐줄 테니 어떤가? 갑절이라는 말에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요. 하지만 돌쇠는 최서방의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 눈에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앞에 둔 사람의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순덕이에게 최서방의 제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이는 말없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사람 눈빛이 비 오기 전 개구리 눈 같았습니까?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먹이를 앞에 두고 잔뜩 부풀어 오른 개구리의 눈, 그 또한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돌쇠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쥐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지 않겠소. 이튿날 최서방이 다시 찾아와 세갑절을 불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서방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갔지요. 그리고 사흘 뒤 또 찾아와 이번에는 5갑절을 불렀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두막 살림에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또 순덕이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인절미를 씹다 멈추고 마당에 소금 가마니를 오래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개구리가 더 크게 울수록 비는 더 크게 옵니다. 돌쇠는 그 길로 마당으로 나가 소금 가마니를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려니 했으나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부어댔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작된 비는 하루 이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도록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는 폭우에 강물이 넘치고 둑이 터져나갔지요. 서해안의 염전들은 모조리 물바다가 되어 쓸려 내려갔고 소금 창고들은 빗물에 녹아 짠물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국 팔도에 소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쌀 없이는 며칠을 버텨도 소금 없이는 못 사는 법이지요. 김치를 담글 수도 국간을 맞출 수도 없게 된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고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한 푼 두 푼 하던 소금값이 100배, 200배가 뛰었건만 그나마도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지경이었지요. 그 최서방은 어찌 되었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돌쇠보다 먼저 소금을 사들였으나 지대가 낮은 곳에 쌓아두었다가 홍수에 몽땅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5갑절을 불렀던 그 혀가 돌쇠네 집 앞에서 10번은 더 날름거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때 유일하게 소금이 젖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지대가 높고 순덕이가 미리 단단히 단속을 해둔 돌쇠네 집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거상들과 양반들이 돌쇠네 오두막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까지 돌쇠를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그들은 저마다 돈주머니를 흔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게 돌쇠, 소금 한 가마니만 팔게. 내 후하게 쳐줌세. 아니, 내가 더 주겠소. 포목 2피를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덩치 큰 그녀가 팔짱을 끼고 서자 좌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여장부다운 호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줄을 서시오.
엽전은 받지 않겠습니다. 거상들이 웅성거리자 순덕이가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쌀과 포모, 그리고 쓸만한 토지 문서를 가져오시는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물 교환이 원칙입니다. 순덕이의 진두 지휘 아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형식상 앞에 서서 거래를 맡았고 순덕이는 뒤에서 눈으로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돌쇠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새 가마니, 저 토지 문서는 진짜, 저 포목은 물에 젖은 것이니 받지 마시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돌쇠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순덕이의 두뇌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소금 한 줌이 쌀 한 마리 되어 돌아왔고 소금 한 가마니는 기름진 논문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문서를 챙기느라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었지요. 하루아침에 찢어지게 가난하던 돌쇠네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순덕이의 언니들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첫째 분이의 남편은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가산을 탕진했고 비단 장사를 하던 둘째 연희의 남편은 장마통에 비단이 다 젖어 썩어버린 탓에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소금을 구하지 못해 김치도 못 담그게 된 언니들은 자존심을 굽히고 밤중에 몰래 돌쇠네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자 돌쇠가 나가보니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처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순덕이의 언니들인 분이와 연이었지요. 그녀들은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탕물이 튄 치맛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 서방, 순덕이 좀 불러주게. 우리가 왔다고. 돌쇠가 순덕이를 부르자 안채에서 순덕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언니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거 넉마를 걸치고 밥만 축내던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무명으로 지은 넉넉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은 순덕이는 마치 대궐의 마마님처럼 위엄이 넘쳤지요. 순덕이는 언니들을 훑어보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언니들, 웬일이요? 이 밤중에 소금 얻으러 왔소? 연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김치 담글 소금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있다. 제발 소금 조금만 나눠다오. 나중에 갚으마. 순덕이는 혀를 출출 차더니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여기 소금 2자루 내어드려라. 언니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순덕이는 하인이 가져온 소금 자루를 언니들 앞에 내주며 따끔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가져가서 김치나 담가두시오. 그리고 형부들 단속 좀 잘하고 사시오. 여자가 얼굴만 예쁘다고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오. 그 말은 언니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언니들은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순덕이의 넓은 등판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덩어리요. 내 당신을 업고 다니리다. 순덕이는 쑥스러운 듯 배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칭찬은 나중에 하시고 밥이나 주시지요. 거래를 하느라 기운을 뺐더니 배가 고픕니다. 돌쇠네 집 마당에는 재물이 쌓이고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으면 똥파리도 꼬이는 법이지요. 돌쇠네 집에 엄청난 재물이 쌓였다는 소문은 이 고을에서 험악하기로 소문난 화적패 두목 건바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그 늦은 밤이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소리만 감돌던 돌쇠네 기와집 담장 너머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건바위는 돌쇠가 소금 장사로 벌어들인 재물을 노리고 며칠 전부터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요. 그의 신호에 맞춰 15명의 화적들이 일제히 담을 넘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괴음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결에 살기를 느낀 돌쇠는 벽에 걸린 낫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화적들에게 달려들었으나 전문 싸움꾼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순식간에 제압당한 돌쇠의 목에 건바 위에 서늘한 칼날이 파고들었습니다. 내 놈이 집주인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재물이 있는 곳을 불어라. 아니면 내 놈 목을 대문에 걸어주마. 돌쇠는 억눌린 신음 속에서도 눈을 부라리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바위가 칼을 높이 쳐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조용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나 사나 청청사나 구름은 가도 산은 남아. 마당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건바위도 순간 손이 멈칫했지요. 돌쇠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첫날 밤 나란히 앉아 불렀던 그 옛 동요였습니다. 순덕이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지요. 안채 부엌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오직근, 쾅, 두꺼운 참나무 부엌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으니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밥주걱, 다른 손에는 비빔밥 양푼을 든 그녀의 눈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었지요. 야식으로 나물에 참기름을 듬뿍 넣고 막 한 숟갈 뜨려던 찰나에 남편의 신호 노래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신성한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놈이, 내 고소한 비빔밥 맛 떨어지게 한 놈이 누구냔 말이다. 건바위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산돼지냐? 썩어지지 않으면 너부터 베어주마. 그것은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양푼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옆에 있던 무쇠 솥뚜껑을 부채처럼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받아라, 이 밥도둑놈들아. 순덕이의 손을 떠난 솥뚜껑이 윙윙 바람소리를 내며 날아가 건바위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건바위는 비명도 못 지르고 기절했고 솥뚜껑은 뒤에 있던 졸개들까지 쓰러뜨렸지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순덕이는 마당 구석의 아름드리 감나무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굵은 나무둥치를 양팔로 껴안고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렸습니다. 으라차차차 땅이 울리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백년 묵은 감나무가 뿌리째 뽑혀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쾌한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순덕이의 힘을 견디지 못한 속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그만 시원하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얀 무명천이 삐져나와 바람에 펄럭였으나 천하의 여장군 순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경을 보고 넋을 잃은 화적의 면상에 나무 뿌리를 들이밀며 호통을 쳤지요. 어딜 보느냐. 내 엉덩이를 본 값은 뼈다귀로 받겠다. 순덕이는 터진 바지를 휘날리며 거대한 나무를 몽둥이처럼 붕붕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내 서방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감나무가 스칠 때마다 화적들이 낙엽처럼 날아갔지요. 낙엽처럼 감나무가 스칠 때 그것은 엉덩이가 터진 여장군이 감나무를 휘두르는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에 겁에 질린 화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오줌을 지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순덕이는 도망가는 놈들의 뒤통수에 감나무 스윙을 날려 마지막까지 혼주를 내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순덕이는 흑투성이 손을 털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아까운 내 비빔밥이 다 쏟아졌습니다. 참기름도 듬뿍 넣었는데, 그리고 힘을 좀 썼더니 바지가 터져서 엉덩이가 시원합니다.
새 밥 좀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여장군은 온데간데 없고 밥 달라고 보채는 철없는 새색시만 남아 있었지요. 돌쇠는 찢어진 순덕이의 바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려다 감격하여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소리쳤습니다. 부인, 밥이 문제요. 바지가 문제요. 비단 바지 100벌을 해드리리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장군이요. 그리고 부인, 내가 노래를 부르자마자 그 길로 달려와 주었구려. 고맙소. 순덕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건 첫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돌쇠네 집에는 다시 구수한 밤 냄새가 피어올랐고 순덕이는 터진 바지를 꿰매지도 않은 채 고봉밥 3그릇을 비우고서야 만족스런 미소를 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순덕이는 황금 멧돼지 여장군이라 불리게 되었으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번에는 관아에서 날아온 급보가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으니 바로 친정 윤참봉 댁에 멸문지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순덕이가 마루에 앉아 삶은 옥수수 한 광주리를 간식으로 해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흑투성이가 된 친정집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마당에 엎어졌습니다. 하인은 숨끝까지 차올라 순덕이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관찰사가 윤참봉을 국난을 틈타 쌀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잡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윤참봉이 부자인 것은 사실이나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 구휼에 힘쓰던 인물이었으니까요. 필시 윤참봉의 재산을 탐낸 관찰사가 이방과 짜고 치는 수작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인은 윤참봉이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판이라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먹던 옥수수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언니들에게는 기별을 했느냐? 하인이 더욱 서럽게 울며 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와 둘째 아가씨 댁을 찾았으나 분이 아가씨는 역적의 집안과 엮이면 시댁까지 망한다며 문전박대를 하였고 연희 아가씨는 출가 외인이니 친정일은 모른다며 하인에게 소금을 뿌려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비단옷에 가락지를 끼고 살던 딸들이 정작 아비가 죽게 생기니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셈이었지요. 옆에서 듣던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습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장인어른이 누구 덕에 호의호식하며 컸는데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단 말이오. 돌쇠는 당장이라도 낫을 들고 관아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하오나 순덕이는 돌쇠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곰처럼 우직한 덩치 속에 여우 같은 지혜를 품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무력으로 관아를 습격했다가는 오히려 영모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치며 돌쇠에게 일렀습니다. 서방님, 낯은 두고 창고 열쇠를 챙기십시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소달구지를 모두 대령하라 이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관리에게는 돈 냄새를 풍겨야 하고 명분을 좋아하는 관찰사에게는 명분을 줘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 대신 쌀가마니로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돌쇠네 창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소금 장사로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쌀과 포목들이 달구지 10대에 나뉘어 실렸지요. 순덕이는 가장 단단한 무명옷을 차려입고 달구지 위에 올라탔습니다. 달구지 행렬이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는 관찰사가 윤참봉을 문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윤참봉은 모진 고초를 겪어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었지요.
관찰사가 죄를 자백하라며 호통을 치고 형리가 곤장을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윤참봉의 사위 돌쇠, 장인의 무고를 밝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쇠가 앞에 나서며 외쳤습니다. 형리들이 동작을 멈추고 관찰사가 눈살을 찌푸렸지요. 돌쇠는 당당하게 관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달구지 10대가 줄지어 들어오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달구지의 덮개가 걷어지자 눈부신 하얀 쌀가마니와 빛 고운 포목꾸러미들이 드러났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께서는 장인어른이 쌀을 매점매석했다고 하셨지요. 하오나 여기 있는 쌀 5,000석과 포목 500필은 장인어른께서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구휼미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이 재물을 맡기시며 고을에 흉년이 들면 관아에 기부하여 백성들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옆에서 순덕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백성들이 듣도록 더 크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쌀을 오늘 바로 나누어 준다고 하십시오.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쌀 5,000석을 오늘부로 윤참봉 어른의 이름으로 백성들께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부디 장인 어른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굶주린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윤참봉, 만세, 풀어주어라.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자 관찰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때 달구지 뒤편에서 순덕이가 조용히 걸어나와 관찰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사또, 이 쌀을 사또의 이름으로 조정에 보고하여 공을 세우십시오. 대신 제 아버님은 무죄로 방면해 주십시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이 쌀을 백성들에게 직접 뿌리고 사또께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 한다고 한양에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할 바보 관리는 없었지요. 관찰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태도를 싹 바꾸어 윤참봉을 의인이라 치켜 세우며 당장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관아마당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얼른 형틀로 달려가 장인 어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윤참봉은 흐릿한 눈으로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미련하다고 구박하던, 밥만 많이 먹는다고 타박하던 그 못난 딸이 위풍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반면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고운 딸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윤참봉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쇠가 먼저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윤참봉은 떨리는 손을 돌쇠의 팔 너머로 뻗어 딸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손길이었지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 딸 순덕아,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내가 눈이 멀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순덕이는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십시오. 배가 고파서 우시는 거면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위로에 윤참봉은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순덕이는 아버지를 자신의 튼튼한 등에 업었습니다. 윤참봉이 스스로 딸의 등을 향해 몸을 기댄 것이었지요. 돌쇠가 앞에서 달구지를 끌고 순덕이가 뒤에서 아버지를 업고 가는 그 행렬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강철 같던 천하장사 순덕이가 시름시름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순덕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새 곁을 지켰지요. 부인, 아프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당신이 누워있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소. 며칠을 앓던 순덕이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산처럼 거대하던 그녀의 몸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가문의 애군과 나쁜 기운이 풀려나가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순덕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앞에 걸음을 멈췄지요. 순덕이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떠올리고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두툼한 볼살도 파묻힌 눈도 사라진 낯선 얼굴. 순덕이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여인과 눈을 맞추듯 아주 오래. 그러더니 두레박을 천천히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다 그녀를 보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쨍그랑 물동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으나 돌쇠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지요. 방문을 꽉 채우다 못해 문틀이 휘어질 듯 거대했던 몸집은 온데간데 없고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단단한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눈은 쌍꺼풀이 진하게 드러나 샛별처럼 빛났고 두툼하던 턱선은 날렵하게 살아나 있었지요. 부인, 그게 정녕 당신이요. 순덕이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헐거워진 옷자락을 여몄습니다. 서방님, 저 순덕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저도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방님, 방금 우물에서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물맛이 어떻소? 순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달군요. 돌쇠는 그 짧은 두 글자에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달다. 이 여인이 평생 쓴 것만 삼켜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방 안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니 순덕이가 그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업보를 지고 나왔습니다. 제 친정 가문에 닥칠 멸문지화의 애군과 굶주린 백성들의 한탄이 제 몸으로 들어와 쌓이는 팔자였지요. 그래서 먹어도 허기가 지고 그 나쁜 기운을 누르기 위해 제 몸이 그리도 비대해졌던 것입니다. 돌쇠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가 그토록 많이 먹고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가문과 세상의 불행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셈이지요. 헌데 이번에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쌀을 풀어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덕을 쌓은 덕분에 제 몸을 짓누르던 애군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뻐진 아내의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남모를 고통을 혼자 감내해왔을 순덕이의 마음고생이 가여워서였지요. 부인, 나는 당신이 천하절색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요. 이제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졌다는 것이 사무치게 고마울 뿐이요.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변한다 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요. 순덕이는 화한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돌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지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돌쇠네 뚱보 마누라가 선녀가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이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며 돌쇠네 집 담장을 기웃거렸지요. 가장 배가 아픈 것은 순덕이의 언니들이었습니다. 분이와 연희는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뚱보가 살이 빠져봤자지 가죽만 늘어져서 보기 흉할 게 뻔해. 두 자매는 심술 담은 마음을 먹고 돌쇠네 집을 찾았습니다. 하우나 대문이 열리고 순덕이가 걸어 나오자 언니들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순덕이의 자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비웃던 미련한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고귀한 귀부인이 서 있었지요. 홍이와 연희는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언니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니들, 오셨소. 들어와서 다과라도 드시고 가시구려. 순덕이의 여유로운 태도에 언니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돌쇠가 통쾌하다는 듯 웃었으나 순덕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서방님, 너무 웃지 마십시오. 저들도 오죽 못났으면 저러겠습니까? 가진 게 외모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시들어가니 마음이 헛헛해서 저러는 겁니다. 순덕이는 외모가 변했어도 그 넉넉한 마음씨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돌쇠와 순덕이는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돌쇠가 순덕이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물었지요. 부인, 이제 애군도 사라졌고 재물도 쌓였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소? 대궐 같은 기와집을 더 지을까요? 아니면 한양으로 가서 벼슬이라도 사볼까요? 순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운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진 이 막대한 재물을 우리끼리만 쓴다면 언젠가 다시 애군이 닥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이 고을에는 병들고 가난하여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 곳간을 열어 그들을 위한 병원과 배움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부인의 뜻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구려. 내 부인의 뜻을 따르리다. 그날부터 돌쇠 부부는 바빠졌습니다. 건물을 짓고 의원을 초빙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울 계획을 세웠지요. 하오나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개인이 이런 큰 시설을 짓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돌쇠가 머리를 싸맸으나 순덕이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관아의 이름이 붙어야 이 일이 오래 갑니다. 서방님, 고을 현감 어른께 청을 드리러 갑시다. 두 사람은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은 소금 대란 때 순덕이가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지요. 그는 이 부부가 재물을 축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쓰려 한다는 말에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현감이 직접 보증을 서고 이름을 내려주기로 하였지요. 현판에 새길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현감이 붓을 들고 물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해민당이라 해주십시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현감은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 해민당 세 글자를 힘차게 썼습니다. 그 현판이
돌쇠네 집 대문 위에 걸리는 날 고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순덕이는 현장을 지휘하며 예전의 그 괴력을 다시 한번 발휘했습니다. 영차, 인부들이 끙끙대던 대들보를 순덕이가 번쩍 들어 올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역시 여장군 만세. 살은 빠졌어도 그 천하장사 힘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순덕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들보를 어깨에 메고 날랐지요. 그리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던 어느 날 해민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떡과 국밥을 나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그 어떤 왕비보다도 눈부셨습니다. 순덕이가 국자를 높이 들고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오늘만큼은 배고프니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두 손 가득 떡을 쥐고 웃었고 병든 노인들은 의원의 진맥을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곡간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잔치마당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는 거지 일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넉마가 된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숯검댕이 가득하여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으나 순덕이가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언니들과 형부들이었습니다. 분이와 연희는 남편들이 노름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한 뒤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 도주를 했다가 결국 거지 신세가 되어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다가가자 언니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이 감히 이곳을 더럽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쇠가 곁에 와서 순덕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오나 순덕이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언니들이 사흘을 굶었다며 제발 밥 한 덩이만 적선해달라고 애원하자 순덕이는 하인을 시켜 따뜻한 국밥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언니들과 형부들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지요. 그들이 그릇을 비우자 순덕이가 빗자루와 앞치마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밥값은 하셔야지요.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해민당의 부엌일과 청소는 언니들이 맡으세요. 형부들은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르십시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순덕이만의 자비로운 복수이자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순덕아. 정말 고맙다. 시키는 대로 다 하마. 그날부터 해민당에는 비단옷 입은 마님 대신 앞치마를 두른 분이와 연희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이 피어났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순덕이의 선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도 하였지요.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판과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해민당에서 자라난 아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올라왔습니다. 소금 대란 때 먹을 것이 없어 해민당의 문을 두드렸던 가난한 집의 딸아이였지요. 이제는 제법 자라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순덕이의 손을 꼭 잡고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순덕이는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낮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작은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뱃속이 든든하면 다 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돌쇠가 그 말에 그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도 영문은 모르면서 따라 웃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돌쇠가 순덕이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말이요. 순덕이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나무꾼 주제에 참봉댁 딸을 달라고 큰 소리치던 그 뻔뻔한 모습을요. 그러자 돌쇠가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허허,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었지. 곰 같은 여자를 데려가서 뭐 하냐고 비웃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오. 초라한 초가 삼간에서 시작해 소금 대란을 겪고 화적패를 물리치며 친정의 위기까지 구해냈던 파란만장한 세월들. 그 모든 순간에 순덕이는 돌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돌쇠가 순덕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그날 윤참봉댁 마당에서 당신을 선택한 것이오. 당신은 정말로 내 인생을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만들어준 복덩어리였소. 순덕이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남편의 칭찬에는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 소녀 같았지요. 영감도 참 주책이십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밥만 축내는 미련한 곰으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제 안에 진주가 있음을 알아봐 준 것은 세상에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붉은 노을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자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소.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영감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리지요.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도 아름답고 다정해 보였지요. 언덕 아래 아이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절세미인 대신 솥단지 셋째를 택했던 나무꾼 돌쇠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여장군이 된 순덕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산 너머 해가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는 순덕이의 눈동자처럼 맑은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순덕이의 집, 해민당의 불빛은 그 밤에도 꺼지지 않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더랍니다.